오늘은 얼마 전 있었던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50대 초반의 미혼으로 혼자 살고 있는 남성이에요. 딱히 별다른 문제가 있어서 이 나이까지 결혼을 못한 건 아니고 현재 좋은 감정으로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가 있어요. 50대면 여자친구가 아니라 아내가 있고 다 큰 자녀들이 있을 법한 나이인데 제가 왜 결혼을 못하고 사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젊었을 적 결혼까지 생각했던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에게 배신을 당해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상처를 받았고 그 이후로 이 나이를 먹을 때까지 여자와 결혼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네요. 일단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 시간을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 때는 20년 정도 과거에 제가 20대 후반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군대를 전역하고 대학을 졸업해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대기업 취직이 썩 좋은 형편이 아니었고 저보다 1, 2년 일찍 졸업한 대학 선배들 역시 취직이 힘들어서 대학원 진학을 고려할 정도였어요. 뭐 요즘도 젊은 친구들이 취직하기 힘들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저 때도 비슷했거나 그 이상으로 안 좋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당시의 나이는 먹을 대로 먹었고 취업은 생각대로 잘 풀리지 않아서 막노동 같은 일용직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벌었고 그렇게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게는 그때 만나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대학을 졸업하고 일찍 취직을 해서 은행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둘 다 나이가 어렸고 아직 결혼할 상황도 되지 않았지만 여자친구를 만나는 날에는 그녀가 항상 제게 이런 소리를 자주 했었어요. 저번에 면접 본 거 어떻게 됐어? 더 떨어졌다고? 오빠는 진짜 언제 취업해? 언제까지 이렇게 한심하게 지낼 거야? 여자친구는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저는 일용직을 전전하고 있는 한낱 취업 준비생일 뿐이었으니 저는 그녀를 만날 때마다 한없이 작아지는 기분이었고 저보다 훨씬 돈도 잘 벌고 잘 나가는 그녀를 보면서 항상 마음이 편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대학교 다닐 때 친구의 소개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괜찮은 서울 상위권 대학을 다니고 있었고 그녀는 지방에서 올라와서 대학을 졸업하고 은행에 취업을 한 상태였습니다. 제가 군대를 다녀오고 취업 준비를 하는 사이에 저보다 몇 년이나 먼저 취직해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사회생활을 오래 했던 그녀는 저보다 1살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만날 때면 누나와 같은 느낌을 받았고 취업 준비생 백수 신분이던 제 처지 때문에 그 친구가 데이트 비용도 더 내면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와서 그 시절을 생각해보면 적어도 제가 대학 졸업하기 전 대학생 신분이던 시절까지는 저희가 참 행복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찾는 기간이 길어지고 형편이 어려워질수록 우리 두 사람의 관계는 급속도로 안 좋아지기 시작했죠. 데이트를 하는 시간과 빈도가 줄었고 오랜만에 그녀를 만나더라도 저희는 딱히 뭔가 한다기보다는 의무감에 밥을 먹고 당연하듯 술을 마시고 그런 평범하고 큰 의미 없는 만남의 시간이 계속되었어요. 가끔 진지하게 대화를 좀 할까 하면 결국에는 항상 제 취업 이야기로 끝나고 그녀가 제게 잔소리와 푸념을 하는 것으로 대화가 끝났습니다. 오빠 올해는 진짜 되는 거지? 정답이 없다 싶으면 공무원 준비라도 해봐. 저는 마치 죄인이 된 기분으로 그녀에게 어떠한 변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학창시절엔 저보다 먼저 취업해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여자친구가 학생이 돈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냐며 밥값도 먼저 자주 내고 기념일에도 자기는 비싼 선물 같은 건 필요 없고 관심도 없다 했었는데 제가 취업 준비를 하던 정말 힘든 시절에는 저만 만나면 돈이 많이 든다는 둥, 자기 친구들은 남자친구가 뭘 사줬다는 둥, 노골적으로 경제 능력이 없는 제게 상처 주는 말들을 해댔습니다. 그래도 제가 그녀를 더 많이 사랑했고 더 열심히 노력해서 취업만 빨리 된다면 모든 것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것만 같았습니다. 미련하게도 그때는 저조차도 이런 힘든 상황의 모든 책임을 제게 돌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노력을 하는 것에 비해서 원하는 회사의 일자리는 점점 구하기가 쉽지 않았고 취업 준비 기간도 1년이 넘어가자 본가에서도 더 이상 지원해주기 힘드니 내려와서 부모님 하는 일이나 도우라고 하시고 그 즈음에선 여자친구 만나는 일이 정말 뜸해졌었습니다.
연락을 해도 답장이 한참 걸렸고 주말에 만나자고 해도 약속이 있다고 하거나 은행 워크숍을 간다는 등 일이 너무 바쁘다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만나주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더 흐른 뒤에 그녀가 생일 선물로 갖고 싶다면서 어떤 가방 사진을 하나 보여줬습니다. 저는 명품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 대충 봐도 엄청 비싸 보이는 가방이었어요. 사진만 보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더니 그 당시 기준으로도 백화점에서 300만 원이 넘는 가격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노가다를 해도 10만 원을 벌 수 없던 시절이고 당시에 제가 살던 자취방 월세가 35만 원이었어요. 내가 이런 걸 사주는 건 지금은 무리인 것 같아. 나중에 취업하면 얼마든지 좋은 거 선물 많이 해줄게. 라고 이야기했더니 여자친구는 제게 그럴 줄 알았다면서 이젠 돈 없이 구질구질한 연애는 더 이상 하기 싫다고 말했습니다. 오빠 믿고 있다가 언제 자리 잡고 언제 결혼해? 내 친구들 빠른 애들은 벌써 내년 봄에 결혼한대. 내가 대단한 거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남들 하는 만큼 나를 고생시키지 않을 정도만 원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무리한 바람인 거야? 저는 이 말에 뭐라 변명할 여지도 전혀 없더라고요. 제가 능력이 없는 것도 맞고 제 여자친구는 키도 큰 편이고 외모도 준수하고 직업도 괜찮아서 남자들에게 인기가 많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 그녀가 돈 없고 직업도 없는 사실상 백수 상태인 저를 더 이상 만날 이유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녀를 잡을 생각도 못하고 떠나보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처음 제게 그녀와의 만남을 주선해 주었던 친구를 만나 위로의 술자리를 하던 중에 이 친구가 제게 말해주더라고요. 그녀가 사실 석 달도 더 전부터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우리나라에서 세 손가락에 꼽히는 대기업 건설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제 여자친구는 그 남자와 결혼을 전제로 선을 보고 진지하게 만나기 시작하면서 저와 만나는 횟수를 줄이고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게 사달라고 보여줬던 그 가방이 바로 그 남자가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하며 선물해준 가방이라는 것도 헤어지고 나서 친구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창피하고 분해서 얼굴이 화끈거리고 술을 마시다 말고 그 자리에서 눈물까지 흘려버렸습니다. 잘 풀리지 않는 서울 생활에 질려버렸고 저는 그 길로 취업 준비와 살고 있던 자취방을 정리하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와 부모님이 하시는 일을 도와서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흔히들 한밭집이라고 하는 건설 현장에 식사를 제공하는 식당을 하셨어요. 벌이는 나쁘지 않았지만 아침부터 중간참, 점심 식사, 그리고 저녁에는 술 장사까지 했기 때문에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식당을 운영하시고 이곳저곳 현장에 배달까지 다니시느라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홀부터 주방 보조와 배달에 이르기까지 정말 정신없이 부모님의 일을 도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때마침 운이 좋게도 그때쯤부터 건설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해 저희 식당도 거래처가 많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모두 정신없이 일을 했고 한 달에 수천만 원 이상의 큰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식당에서 건설 현장 분들과 안면을 트면서 그분들과 이야기도 많이 나누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다음 현장은 어딘지 어느 동네에 뭐가 생기는지 건설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주 듣다 보니 자연스레 부동산에도 관심이 생겼습니다. 안 그래도 온 식구가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만 하고 따로 돈 쓸 곳이 없어서 통장에 쌓여가고 있었기 때문에 저와 우리 식구들은 그분들이 하는 말을 열심히 듣고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땅을 사기 시작했어요. 부모님도 많은 현금을 어디 투자할 만한 곳을 찾던 중에 제가 하는 말을 믿고 땅을 정말 많이 구입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도 식당은 점점 장사가 잘 되었고 날로 커지면서 매출은 늘어만 갔습니다. 그렇게 몇 년 후에 저희가 사놓은 땅 중에서 가격이 크게 오른 땅이 생겨났고 저희는 그 땅 위에 바로 5층짜리 건물을 지었어요. 그게 우리 식구의 첫 건물이었고 지방도시였지만 아무것도 없던 땅이 몇 년 사이에 몰라보게 발전하면서 땅값 건물값이 정말 폭발적으로 올랐습니다. 저희 가족은 차츰 재산을 늘려서 건물을 5채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월세 수입만으로 충분히 식당 수익을 넘어가기 시작했을 때 부모님이 연세도 있고 일하는 게 힘에 부치셔서 식당에서 오래 일하시던 분에게 통째로 싸게 넘겼어요.
그래서 현재 부모님은 건물 관리를 하시며 적당히 살고 계시고 저는 8층짜리 제 건물 1층에 프랜차이즈 카페 하나를 운영하고 있어요. 글로 적어놓으니 금방 뚝딱 말리 장성을 쌓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정신없이 일하고 살면서 재산을 모으다 보니 어느덧 제 나이는 50을 넘기게 되었고 사실 식당 일을 하며 40대 나이가 넘어서부터 더 이상은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젠 더 이상 힘든 일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하루에 몇 시간 매장 관리하고 제가 좋아하는 골프나 낚시 같은 취미 생활을 마음껏 하면서 저보다 많이 어리고 예쁜 여자친구와 만나 맛있는 거 먹고 여행도 자주 다니는 그럭저럭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지내던 중 작년 겨울에 대학교 시절 친구들이 동문회에서 송년회를 하니까 같이 나와서 얼굴을 한번 보자 하더라고요. 제가 취업을 포기하고 고향에 내려온 지 거의 20년 가까이 되었지만 아직도 종종 연락하고 같이 골프도 치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모처의 커다란 갈비집에서 친구들을 만나 다들 즐거운 자리를 가졌어요. 술도 잔뜩 마실 예정이라고 미리 공지를 해서 차를 가져온 친구도 거의 없었고 다 같이 먹고 마시며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갈비집 2층을 통째로 빌려서 60여 명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고 친구들도 많았지만 같은 대학 선배나 후배들도 만날 수 있었죠. 그러다가 저는 화장실이 급해 1층에 있는 화장실로 내려왔었고 화장실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일하는 직원 중 한 사람의 얼굴이 눈에 익더라고요. 일단 저는 설마 하는 생각으로 그냥 지나쳐서 다시 2층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친구들과 오랜 시간을 보낸 후 술자리가 거의 끝나가는 와중에 빈 테이블을 정리하려고 올라온 직원의 얼굴을 자세히 본 순간 저는 제 첫사랑 그녀라는 것을 바로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테이블을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제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자 고개를 들었어요. 거의 20년이 지난 시간이 있었지만 첫눈에 서로가 서로를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아는 척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신기하고 세상이 참 좁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날은 그냥 그렇게 자리를 정리하고 아무런 대화도 못한 채 일어났어요. 그녀도 그 이후로는 제가 있는 자리 쪽으론 오지 않았고 그 집을 나서는 순간까지 얼굴을 볼 수 없었네요. 저는 딱히 좋은 기억으로 헤어진 것도 아니고 그녀와 다시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없었어요. 그저 그렇게 돈을 좋아하고 잘 나가는 건설회사 남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받고 결혼 준비를 한다고 했던 그녀가 식당에서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게 의아했습니다. 다시 그 식당을 찾아갈 이유도 없었고 그렇게 그녀는 제 기억에서 잊혀졌죠. 그러다 얼마 전 이번에는 제 친구 중 하나가 자기 딸이 이번에 결혼을 한다고 해서 서울에 올라와 결혼식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제 가장 친한 친구였고 대학 시절 그 여자를 처음 소개시켜줬던 그 친구였습니다. 결혼식을 대충 구경하고 피로 현장에서 친구들과 모여 밥을 먹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누가 뒤에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한 오빠 맞아? 혹시나 했는데 맞구나. 작년 연말에 갈비집에서 마주쳤던 전 여자친구였습니다. 그녀는 생각대로 생활이 잘 풀리진 않았는지 좀 오래되어 보이는 정장을 입고 낡은 가방을 들고 외모에서는 예전에 비해 고생한 티가 많이 났습니다. 저는 약간은 반갑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겉으론 크게 내색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인사하고 이야기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그녀가 저한테 와이프는 왜 데려오지 않았냐고 묻길래 제가 대답을 할 사이도 없이 옆에 있던 친구가 먼저 나서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아직 팔팔한 총각이야. 돌싱도 아니고 결혼 한 번 안 했어. 그러자 그녀는 얼굴에 웃음꽃이 확 피면서 오빠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때도 다른 오빠들 다 취업했을 때 못하고 있었잖아. 얼마나 내가 오빠 뒷바라지를 하느라 고생을 했는지 기억해?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그냥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 나이가 이렇게 됐다고 대답을 하고 적당히 넘겼어요. 옆에 있던 제 친구가 오히려 너스레를 떨며 너 전혀 소식을 모르고 살았구나. 얘 건물주야. 건물만 5채 있고 고향에서 얘네 집 땅 안 밟으면 돌아다니지도 못해. 라고 말을 하니까 그녀는 완전 당황했습니다. 저는 별로 그렇지도 않다고
소문이 너무 과장됐다고 말하고는 남은 밥을 빠르게 먹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사실 별로 만나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었고 오랜만에 만났어도 이상하게 전혀 반갑다는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녀는 식장을 빠져나오는 저를 뒤따라 같이 나왔습니다. 오빠 차 가져왔지? 나도 이제 슬슬 가려고 했는데. 근처에 지하철역까지만 태워주면 안 돼? 라고 말을 하면서요. 저는 딱히 안 될 것도 없다는 생각에 근처 지하철역까지 태워다 주기로 하고 제 차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제 차를 보고는 다시 놀라더라고요. 오빠 벤츠 타고 다녀? 혹시나 했는데 건물주라는 말이 사실이었나 보네. 결혼식장에서 지하철역까진 15분이 채 걸리지 않았는데 그녀와 함께 있는 차 안이 얼마나 시간이 안 가고 불편하던지. 그녀는 잠시도 쉬지 않고 우리가 예전에 만나던 시절 이야기를 하며 제 기분을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그때 오빠가 나를 엄청 좋아해서 매일 퇴근 시간까지 은행 앞에서 기다리고 그랬잖아. 그때 기억나? 제 입장에서는 그다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시절의 추억을 꺼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잠시 후에 지하철역 입구에 도착하자 내리기 전에 제 전화번호를 물어봤고 저는 지금 만나는 여자친구가 싫어할 것 같아서 번호는 주지 못할 것 같다고 만나서 반가웠다고 말하고 차에서 내리게 한 뒤에 바로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날 오후 내내 왠지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음날 제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어제 둘이 마주치고 나서 세희가 너 연락처 엄청 알려달라고 하더라. 사실 걔가 5년 전에 남편이랑 이혼하고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너가 괜히 엮여봐야 좋을 일 없을 것 같아서 번호 안 알려줬어. 라고 하길래 저는 잠깐 고민하다가 그냥 제 번호를 알려줘도 괜찮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오후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녀는 또 우리가 만날 때 그 시절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저것 기억나냐고 제게 물었고 저는 단칼에 딱 잘라서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세희야, 사실 우리가 좋게 헤어진 것도 아니고 난 지금 만나는 여자친구가 있어. 너 때문에 예전에 많이 힘들었고 너와 만나던 때의 기억도 지금 나한테는 별로 기분 좋은 추억이 아니야. 내게 뭘 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시절에 즐거웠던 기억은 너만 갖고 있는 것 같네.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여자친구 있는 것도 알고 어떤 마음이 있다기보다는 가끔 만나서 밥도 먹고 술도 한 잔씩 하면서 왔다 갔다 좋은 관계로 지내자고 말했습니다. 저는 딱 잘라서 거절하고는 너 내가 돈 조금 벌었다고 이러는 건가 본데? 너 덕분에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열심히 살게 된 건 정말 고맙게 생각해. 하지만 난 그날만 생각하면 여전히 속이 울렁거리고 메스꺼워. 사실 너 목소리 듣는 것도 너무 힘들다. 너가 이혼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솔직히 기분 좋았어. 근데 그게 너랑 잘해볼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너가 나보다 좀 더 힘들고 불행하게 살길 바래. 라는 말을 해버렸습니다. 잠시 후에 전화기 너머로 나쁜 놈이라고 욕설이 들리긴 했지만 신경 쓰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그 옛날에 저와 헤어지고 만난 남자와도 그리 오래가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결혼할 생각으로 프로포즈까지 받았지만 워낙 욕심이 많아서 이 남자 저 남자 계산해가며 양다리를 걸치다가 결국 나이만 더 먹고 쫓기다시피 외제차 영업사원을 하고 있는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근데 남자가 그다지 세일즈에 소질이 있는 편이 아니라 생활이 넉넉한 편은 아니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둘 사이에 아이가 생기면서 그녀는 다니던 은행을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하고 육아만 하게 되면서 집안 상황은 더 안 좋아졌고 경제적인 문제가 원인이 되어 결국엔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지금은 혼자 애를 키우면서 먹고 살기 위해 식당 일도 하고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힘들게 살고 있다는 말까지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딱히 안 됐다는 생각보다는 왠지 인생 자체가 그녀답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욕심 많고 남과 비교하기 좋아하는 그 성격이 같이 살던 전 남편을 얼마나 들들 볶고 힘들게 했을지, 그 성격 때문에 가정을 얼마나 위태롭게 했을지 상상이 가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그녀에게 말한 것처럼 덕분에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았던 건 사실입니다.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준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고마워하고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앞으로 그녀가 조금 더 고생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때의 그 선택에 대한 후회를 평생 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과 신뢰 없이 그때그때 당장 괜찮아 보이는 쪽으로 움직인다면 과연 저와 다시 재결합한다고 해도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절대 저런 사람과는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저는 현재 아들 하나, 딸 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가을에 태어날 제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하면 셋째를 갖고 있어요. 요즘은 하나만 낳아도 다행이라고 하는데 저와 남편은 금슬이 너무 좋은 건지 셋째까지 무리 없이 갖게 되었고, 정말 다행히도 남편이 하는 일이 잘 풀린 덕분에 아이 셋을 키우면서 사는데 큰 문제 없을 정도의 수입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남부러울 거 하나 없고 하루하루 남편과 아이들과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이런 저희 부부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뒤에서 딴소리하는 사람이 있어서 오늘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제 이야기에 댓글이 많이 달리면 아예 그걸 캡처해서 당사자에게 보여줄 생각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제가 형님이라고 불러야 하는 손이치누인데,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제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고 과연 제가 잘못을 한 건지, 신우가 정신 나가서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건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래야 본인 스스로도 뭔가 깨닫게 될 것 같아요. 일단 신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 남편의 하나 있는 누나로서 남편보다는 나이가 3살이 많고 저보다는 7살이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 신우의 나이가 벌써 40대 중반에 접어들고 있는데 아직까지 아이가 없습니다. 애초에 아이 없이 살기로 한 게 아니라 노력하고 있는데도 생기지 않는 겁니다. 젊은 시절에는 신우가 아이 낳기 싫고 자기 몸이 망가지는 거 무섭다고 안 낳겠다 버티더니 결국 30대 후반 넘어가면서부터 뒤늦게나마 이제라도 아이 가져보겠다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저는 그때 이야기를 잘 모르지만 시어머니가 보약도 지어 먹이고 전국에 용하다는 무속인 한약방을 찾아다니면서 부적에, 약에 별별 노력을 다할 정도였다고 해요. 신우도 뒤늦게 병원까지 찾아가서 아이를 갖기 원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약물로 치료도 해봤고 시험관도 잘 안 됐다 하고 결국 병원에서도 신우의 현재 몸 상태가 아이를 갖는 것이 힘들다는 난임 판정을 받아 지금은 거의 포기하고 사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신우도 맞벌이를 했었는데 30대 후반에 아이 갖겠다면서 일단 자기 몸을 편하게 해야 아이가 생기기 쉽다며 하던 일을 그만두고 그 이후로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집안에 시집 오고 나서 1년 정도 지났을 때부터 일을 쉬었으니 지금까지 최소 7년 정도는 일을 안 하고 있네요. 어차피 아이를 갖지 못할 거라면 다시 일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남의 집안일에 제가 신경 쓸 건 아니라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죠. 그래도 신우네 부부는 아이 없이 단둘이 살아서 그런지 외벌이로도 경제적으로 크게 쪼들리는 상황은 아니에요. 적당히 한 사람이 버는 돈으로 먹고 살고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한 채 있는 것이 재산의 전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 집 이야기를 해볼게요. 10년 전 결혼할 때 제가 가진 2억과 남편이 똑같이 2억을 가지고 결혼했어요. 각자 결혼 전에 모아둔 돈도 어느 정도 있었고 부족한 돈은 집에서 부모님이 보태주셔서 누구 하나 기우는 것 없이 결혼 준비를 할 수 있었어요. 그 돈으로 대출 좀 받아서 신혼집 사고 지금까지 계속 맞벌이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알만한 대기업 다니면서 연봉을 꽤 많이 받아요. 저희가 결혼하던 당시에도 적게 버는 편은 아니었고 지금은 과장급이라 성과금까지 다 포함하면 나름 억대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회사를 다니진 않지만 작은 장사를 하나 하고 있어요. 처음엔 친정 여동생이랑 같이 쇼핑몰을 하다가 동생이 시집가게 되면서 일을 저한테 다 넘기고 나갔고 저도 몇 년 더 하다가 좋은 가격에 쇼핑몰을 팔았어요. 그 돈으로 뭘 하면 좋을지 생각하던 중에 제가 아이를 갖고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 관리하기 편한 것이 좋겠다 싶어
프랜차이즈 카페를 차렸습니다. 투자한 것에 비해서 큰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지하철역 2개와 사무실이 많은 곳이라 적자는 안 보고 직원들 월급을 줄 수 있는 정도는 되더라고요. 처음 신혼 생활할 때 샀던 33평짜리 아파트는 첫 아이가 태어나면서 그 집을 전세로 줘버리고 48평에 방 4개, 화장실 3개 있는 집을 다시 사서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 오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 건 단순히 집값이 얼마가 올랐는지가 아니라 이 집에 살면서 지금까지 2 아이들과 함께 정말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 남편이나 제가 하는 일이 잘 풀려서 사는 것이 행복하더라고요. 다만 지금 뱃속에 셋째 아이가 태어나고 어느 정도 아이가 자라게 되면 집이 조금은 좁아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 부부는 그렇게 전세 주고 있는 집까지 아파트 2채를 갖고 있고 남편과 함께 3년 전에 부동산 경매 공부를 한참 하다가 시세보다 많이 저렴한 낡은 3층짜리 꼬마 건물도 하나 더 갖고 있습니다. 저희 돈은 얼마 안 들어갔고 대출이 거의 달아서 은행 건물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나마 3층에는 세입자가 잘 안 들어와서 건물 창고로 쓰는 중이고 1층과 2층에서 나오는 월세에서 대출 이자 빼고도 월 250 정도는 들어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돈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돈에서 세금 내고 건물 유지보수, 청소 비용을 생각하면 크게 재미를 보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남편이 매달 꼬박꼬박 받아오는 월급과 제가 가게 운영하면서 벌어오는 돈과 월세 수입까지 합치면 경제적으로는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말 열심히 노력하며 살았고 남한테 부끄러운 짓 한 번 한 적 없습니다. 제가 일이 바쁘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낮에 집에서 아이들 밥 챙겨주고 제가 퇴근하기 전까지 같이 있어주는 아주머니가 한 분 계십니다. 그래도 애들이 워낙 씩씩하고 하나도 아닌 둘이라서 친정엄마도 매일같이 우리 집에서 아이 봐주는 걸 도와주세요. 저희 부부의 신혼 초 자녀 계획은 몇 명인지 정해놓지 말고 우리 형편과 상황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낳자는 생각이었어요. 경제적 상황이 허락하고 우리 2 사람의 건강이 따라준다면 가급적 많이 낳자는 소리를 많이 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처럼 여유가 없던 신혼 초반 시절 한참 일을 해야 하는데 첫째가 덜컥 생겨버려서 당시엔 많은 걱정을 했지만 그래도 아이들 키우면서 고생하고 살다 보니 오히려 하던 일도 잘 풀리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2 아이들이랑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고 얼마 후에 찾아올 셋째까지 잘 키울 자신이 있는데 딱 한 사람, 저희 신우는 제가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부터 뭔가 기분 나쁜 티를 너무 많이 냈습니다. 첫째 낳고 산부인과 회복실에 누워있을 때도 시댁 식구들이 다들 저와 우리 아이를 보러 찾아왔었는데 신우는 오지도 않고 축하한다는 연락도 일체 없었어요. 당시에는 워낙 경황이 없고 정신이 없는 상황이라 신우가 왔는지 안 왔는지 신경도 못 썼지만 나중에 조리원에 들어가 있을 때도 연락 한 통 없으니 조금은 서운하고 내가 뭔가 잘못했나 싶었어요. 그렇게 첫째 때도 그랬고 당연히 둘째 가졌다고 이야기했을 때도 다른 가족 모두 다 잘했다고 축하하는데 역시 그 자리에 있던 신우만 불편해했습니다. 무슨 애 낳는 기계도 아니고 첫째 낳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둘째를 또 가졌다고 하는 거야? 요즘 세상에 애 하나면 됐지 2이나 낳는 집이 어디 있냐면서 자기네 엄마 힘든데 저보고 시어머니한테 애 키워달라 하지 말라고 미리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어차피 시어머니한테는 우리 애를 부탁할 생각도 없었고 그럴 자격도 없는 신우가 저한테 뭐라 잔소리하는 것도 듣기 싫었어요. 네, 당연하죠. 요즘 누가 시어머니한테 애 키워달라고 해요? 능력 없는 사람들이나 그러는 거지. 저는 돈 주고 아주머니를 집으로 부를 거니까 걱정 같은 건 안 하셔도 돼요. 라고 신우가 하는 말에 받아쳤는데 제 대답을 듣고 기분 나빴는지 그 뒤로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사실 둘째 낳고 남편과 저도 이만하면 됐다 싶었고 이제는 더 이상 아이 욕심 부릴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 나이도 30 중반이 훌쩍 넘어서 이젠 임신이 잘 안 되겠거니 하고 방심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뜻하지 않게 셋째가 찾아왔습니다. 계획에는 없었지만 갑자기 찾아온 셋째가 정말 고마웠고 또다시 온 가족들의 축하를 받았는데 그 와중에서도 유일하게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건 오직 신우뿐이었죠. 완전 애국자 나셨네?
저출산 국가에 무슨 애를 그렇게 줄줄이 낳는지. 요즘은 동네 똥개들도 새끼를 그렇게까진 안 낳던데. 라는 말을 시댁 어른들까지 다 모인 자리에서 하는 겁니다. 똥개라는 이야기에 저도 순간 화가 나고 모멸감이 들어 얼굴이 확 달아올랐고 남편도 자기 누나한테 소리를 지르면서 지금 좋은 날에 그게 무슨 말이냐고 화를 냈어요. 무엇보다 시아버지가 나서서 신우에게 잔칫집에 와서 그딴 소리나 짓거릴 거라면 당장 너네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죠. 너가 그렇게 심보가 고약하니까 애가 안 들어서는 거야. 알아? 라고 시아버지가 말씀하셨는데 신우도 그 소리가 듣기 싫었는지 여기서 그 이야기가 왜 나오냐고 소리를 빽 지르고 시댁 집안을 완전 난장판으로 만들었어요. 결국 제 임신을 축하하려고 모인 자리는 엉망진창이 되었고 시어머니가 저랑 남편에게 뱃속에 아이도 있는데 더러운 꼴 그만 보고 빨리 너네 집으로 가라고 해서 그 자리를 피했죠. 집에 오면서 남편이 자기 누나 때문에 면목 없다고 미안하다 사과하길래 당신 잘못이나 시부모님은 잘못 없는 걸 알고 있다고 그냥 형님이 마음 저렇게 쓰는 건 저 사람 개인의 문제일 뿐이라고 괜찮다고 했어요. 그 뒤로 한동안 저는 신우가 올 만한 자리를 의식적으로 피했죠. 괜히 서로 마주쳐봐야 좋은 이야기 안 나올 게 뻔한 일이고 저도 뱃속 아이 태교를 위해서라도 더 스트레스 받으며 싸우고 싶진 않았거든요. 얼굴 안 보고 연락 안 하고 지내니 참 좋았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갑자기 저한테 먼저 연락해서 대뜸 한다는 말이 너 근데 너네 엄마 아빠 재산은 다 너가 물려받니? 너 여동생 하나 있다면서 반반씩 나눠받는 거야? 진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저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아침에 매장 출근 준비하고 있던 와중에 전화를 받아서 저딴 소리를 들었더니 정말 속에서 욱하고 뜨거운 것이 올라오고 쌍욕이 목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아침 대바람부터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누가 받던 말던 뭔 상관이라고 이딴 소리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그게 무슨 말이냐고 갑자기 연락해서 이게 무슨 경우냐고 따져 물었더니 신우가 한다는 소리가 방금 자기가 뉴스를 봤는데 거기에 애 하나 키우는데 3억씩 든다면서 너는 애를 셋이나 가졌으니 최소 10억 정도는 있어야 한다더라고요. 애 하나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알지? 우리 엄마 아빠한테 돈 달라고 할 생각 말고 너네 친정에서 달라고 해. 네가 좋아서 낳은 이 새끼니까 네 돈으로 해야지. 진짜 이게 사람이 아이 갖고 있는 임산부한테 할 수 있는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 들은 건가? 아니면 지금 저 여자가 뭘 잘못 처먹고 헛소리를 하는 건가 싶은 생각에 약 3초 정도는 생각이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아무 말 못하고 멍하니 있다가 저도 이런 헛소리를 가만히 듣고만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당연하죠. 저는 제가 벌어서 아이 키울 거예요. 근데 형님은 재산 물려받을 만큼 애도 하나 못 낳았는데 염치 없게 시부모님 재산 바라시는 건 아니죠?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때부터 흡사 거품을 물은 개처럼 짖기 시작하는데 저는 생전 들어본 적도 없는 쌍스러운 욕부터 시작해서 애만 낳는 기계라느니 원래 무식한 것들이 할 짓이 없으니 애만 줄줄 낳는다면서 원색적인 비난을 해댔습니다. 사실 신우가 처음 쌍욕을 할 때부터 저는 전화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있었죠. 집에서 탱자탱자 쳐노는 주제에 내 동생이 힘들게 벌어온 돈으로 놀고 먹으면서 애만 줄창 낳으면 그게 사람이야? 집에서 기르는 개돼지도 그렇게는 안 살겠다. 저보고 집에서 쳐놀지만 말고 네 남편처럼 나가서 돈 좀 벌어오라는데 그건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집에서 노는 사람은 제가 아니라 신우 본인이고 저는 두 아이 키우고 뱃속에 아이까지 있는 상황에서도 거의 매일 가게로 출근해 일하는 중이거든요.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전혀 모르고 되는 대로 입에서 짓거리고 있었어요. 신우 본인은 애도 안 낳고 몇 년 전에 일을 그만둔 뒤로 집에서 놀고 있으니까 저까지 집에서 놀고 먹는 사람으로 보였나 봐요. 어머, 형님 모르셨어요? 저 백수 아니고 가정주부도 아니에요. 저 가게 하고 있잖아요. 집안일은 도우미 이모님 오고 계시고 저는 지금도 쉬는 날 없이 매일 나가서 일하고 있어요. 오히려 노는 건 제가 아니라 형님이 놀고 있는 거죠. 집에서 할 일 없이 빈둥거릴 거라면 애라도 낳으시지 대체 하루 종일 뭐 하고 계세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신우가 약이 오르는지 부들부들 거리는 게 전화기 너머로 다 느껴졌습니다.
결국 발악을 하면서 동네 지나가는 사람들 다 붙들고 물어보라 소리를 질렀어요. 요즘 세상에 애를 셋이나 싸지르는 사람들이 정상이냐면서요. 너 그거 임신 중독이야. 제대로 책임지지도 못할 애들을 너 욕심으로 마구잡이로 낳는 거라고. 원래 못 배워먹은 것들이 애는 많이 낳더라. 저보고 못 배우고 무식하고 돈도 없는 저소득층이 원래 애만 많이 낳는 거라는데. 저랑 남편은 대학까지 나왔고 저희가 무슨 재벌이나 연예인들처럼 엄청난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이 셋 키우면서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정확하게 액수를 이야기하긴 좀 그렇지만 이것저것 다 빼고 한 달에 2천만 원은 넘게 벌고 있고 지금도 쓸 거 다 쓰면서 매달 적금으로만 1,000만 원 이상씩 모으고 있어요. 외벌이에 살고 있는 집 말고 다른 재산이라곤 전혀 없는 신우한테 그런 말 들을 정도로 한심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다. 처음에 신우가 너네 친정에 돈 얼마나 있냐고 물어봤는데 저희 친정 부모님 노후 정도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있고 저도 우리 부모님 재산에 눈독 들이지 않을 정도로는 돈 벌면서 살고 있거든요. 신우가 애가 없어서 나중에 시부모님한테 아무것도 못 받을까봐 불안해서 선수 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신우한테 이런 이야기를 더 들을 이유는 없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아침부터 헛소리 듣고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서 남편에게 아침에 신우랑 전화통화 녹음한 거 들려줬더니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시댁에 찾아가서 시부모님한테 그 통화 내용을 다 들려주었어요. 그 뒤로는 당연히 시부모님이 신우에게 전화해서 쌍욕도 하셨고 다시는 저한테 따로 연락해서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 결혼하고 난 뒤로 지금까지 시부모님 용돈은 끊겨본 적 없이 매달 얼마씩이라도 챙겨드렸어요. 매달 드리는 용돈 외에도 남편이나 누가 말하지 않아도 제가 스스로 양가 부모님 기념일도 잘 챙기고 별다른 일 없어도 인터넷으로 어른들 좋아하는 간식 같은 것도 종종 주문해서 시댁에 보내드렸거든요. 신우는 벌써 8년 전에 아이 갖겠다고 일을 그만둔 뒤로는 형편이 좋지 못해서 지금까지 제대로 부모님께 용돈 한 번 준 적 없다고 알고 있는데 아무리 부모고 친딸이라고 해도 자식 노릇 똑바로 해야 딸이지 며느리만도 못할 거라면 그냥 입 다물고 조용히 살아야죠. 남편도 이제는 자기 누나를 사람 취급 안 하겠다면서 핸드폰에서 번호도 지워버리고 차단했어요. 앞으로는 원래 자기 인생에 없었던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겠다는데 저도 앞으론 신우가 하는 연락을 받지도 말고 제가 먼저 연락하지도 말랍니다. 사실 신우만 빼면 제 주변에 좋은 사람들 정말 많고 저를 좋아해주는 사람들도 많은데 솔직히 저도 굳이 저를 싫어하고 욕하는 신우와는 연락하고 지낼 마음 전혀 없어요. 오늘 이 사연을 보내게 된 것도 마지막으로 저희 신우가 얼마나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지 알게 해주고 싶어서 보내게 된 거고 이거 댓글 달리면 한번 스스로 읽어보라고 한 뒤에 신우랑 연락 차단하고 앞으로 안 보고 살 겁니다. 아이 하나 키우는데 3억 든다면서 3명이면 10억 든다고 그 돈 있냐고 저한테 물었었죠? 지금 있는 재산으로도 아이 셋은 충분히 키울 정도로 있으니까 선 넘지 마세요. 그러는 너는 고작 그 3억 없어서 아이 못 키울까봐 애 안 낳고 사는 건지 물어보고 싶네요. 이제 올해 나이도 43인가 4인가 그런 걸로 아는데 더 이상 애 갖겠다고 쓸데없는 욕심 부리면서 집에서 놀고 먹지 말고 더 나이 먹기 전에 당장 나가서 아르바이트라도 찾아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외벌이로 혼자 돈 버는데 자기 남편 월급 적다고 집에서 바가지 긁고 있지 말고요. 옛말에도 마음을 곱게 써야 복이 온다고 하잖아요. 잘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괜한 트집 잡으면서 성질만 부리고 있지 말고 당장 나가서 무슨 일이라도 좀 해야 머리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 같네요. 정 일할 곳 없고 받아주는 곳 없으면 다음 주부터 우리 가게라도 나와서 일해보던가요. 내가 화장실 청소부터 하나하나 잘 가르쳐 줄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남편과 대화를 하면 할수록 도저히 갈등의 폭이 좁혀지지 않아서 이젠 마지막 방법으로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이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고 제가 사람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본 것 같아요. 결혼 3년 차를 넘어가고 있는 부부인데 아직 아이는 없어요. 결혼할 때 남편이 먼저 양가 부모님한테 도움받지 말자고 했고 저도 애초에 뭔가 받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서 우리 부모님에게 지원해달라고 말하기도 죄송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돈으로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둘 다 주변에 친구도 별로 없어서 부모님들께 허락받고 결혼식도 생략했어요. 그냥 혼인신고만 하고 결혼식 대신에 가족들 다 모여서 웨딩 사진만 찍고 지금까지 사는 중입니다. 맞벌이를 하곤 있다지만 워낙 없는 상황에서 결혼했기 때문에 우여곡절이 참 많았던 결혼 생활이라 생각이 드네요. 일단 결혼할 때 처음 이야기했던 대로 시부모님의 금전적인 지원은 없었습니다. 남편의 누나가 결혼 선물이라고 압력밥솥 하나를 사줬고 그게 시댁에서 지원받은 모든 것이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시부모님 노후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고 저희가 결혼한다고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남편의 이야기 들어보면 어렸을 때부터 집안이 가난해서 힘들었다고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친정도 그렇게 잘 사는 편은 아닌데 저희 결혼한다고 했을 때 엄마가 제 결혼 자금으로 그동안 모아놓은 돈이라면서 2천만 원을 현금으로 주셨어요. 하지만 남편이 양가 부모님 도움은 받지 말고 결혼하자고 하는 바람에 주시려는 돈을 다시 친정엄마에게 돌려드리고 똑같이 도움받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부자는 절대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사시는 정도인데 그래도 부모님 노후 대비는 어느 정도 되어 있어서 제가 걱정할 필요까진 없어요. 약간은 창피한 이야기지만 결혼할 때 남편이랑 가지고 있던 돈을 전부 신혼집 구하고 혼수 맞추는데 사용해버려서 신혼 초 1년 동안은 정말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대출도 조금 받았고 카드 할부로 긁어놓은 것도 많아서 벌면 버는 대로 빚 갚는 데 써야 했고 외식조차 하기 힘들 정도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가 아파서 치과를 갔는데 임플란트를 2개나 해야 한다고 해서 견적이 350만 원 정도는 나온다더군요. 그 당시에 진짜 돈이 부족했고 결국 저는 카드 할부를 또 긁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저희 친정 부모님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치과 이야기를 불쑥 꺼내버렸어요. 이번에 미영이가 치과 갔는데 임플란트를 2개나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치료비로 350만 원이 든다고 해서 걱정이에요. 저희가 지금 돈이 하나도 없거든요. 저는 진짜 이런 이야기를 왜 우리 부모님한테 하나 깜짝 놀랐고 식사가 끝난 후에 엄마가 제 통장으로 400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그 돈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냥 편하게 쓰라면서 제때 이가 아픈 걸 눈치 못 채고 치료 못 해준 부모 마음이 더 미안하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괜히 남편 때문에 쓸데없는 걱정 끼쳐드린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왜 했냐고 했더니 결국 자기 덕분에 장모님한테 돈 받아서 공짜로 치료할 수 있지 않냐며 잘된 일이라 하더라고요. 나 덕분에 공짜로 임플란트 했잖아. 남는 돈은 고기 사 먹자. 그게 어떻게 공짜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친정 부모님 돈은 돈도 아닌가요? 나중에 제가 그 돈을 다시 갚으려고 했더니 부모님이 그냥 갚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항상 친정집에 갈 때마다 반찬이나 김치도 챙겨주시고 시댁에는 반대로 저희가 해드려야 하는 입장인데 친정에서는 정말 저희를 많이 도와주세요. 사람이 그래선 안 되는 건데 아무래도 시댁과 친정 중에 뭐라도 하나 더 해주시는 친정 부모님에게 더 마음이 쓰이고 잘해드리고 싶었던 것도 사실이죠. 남편과 제가 맞벌이를 하곤 있다지만 남들처럼 돈을 많이 받는 대기업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평범한 중소기업이라 우리 두 사람 월급 합치면 잔업을 좀 해야 500만 원 정도 버는 수준이에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도 알지만 그냥 평균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살면 된다 생각했죠. 어떻게 보면 500만 원이 많은 돈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남편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할부금 내고 신혼집도 아직 월세라서 월세 내고 관리비에 공과금까지 내고 나면
월급의 절반은 매달 숨만 쉬어도 사라집니다. 남는 돈으로 먹고 살고 남편과 제 용돈 어느 정도 쓰고 나면 아직 애도 없는 신혼인데 저희가 이런 상황에서 돈을 모으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살림을 맡아서 하는 제 입장에 반찬이랑 김치를 가져다주는 친정부모님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면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건 당연한 일이었죠. 지금까지 시댁과 친정을 자꾸 비교하는 말을 하게 된 이유는 남편이 얼마 전에 큰 사고를 하나 쳤고 그것 때문에 800만 원이 당장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때 우리가 통장에 들어있던 돈이 400만 원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결혼할 때 생긴 빚은 다 갚았는데 모아둔 돈은 없는 상황이었죠. 결국 남편과 저는 돈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일단 급한 불은 끄고 봐야 할 거 아니야. 당신이 장모님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해봐. 옛날에 주시기로 한 돈 있었잖아. 남편은 제가 3년 전 결혼할 때 친정 엄마한테 2천만 원을 받았고 그걸 거절하고 다시 돌려드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당장 급하게 돈이 필요해지니까 저보고 친정엄마한테 400만 원만 빌려달라 할 수 없냐는 소리를 하더군요. 제가 결혼하고 지금까지 매번 친정엄마에게 받기만 하고 제대로 갚아드리질 못해 죄송한 마음이 컸기 때문에 그런 돈 달라고 하는 부탁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시댁에서는 단돈 100만 원이라도 우리 집에 보태줄 형편이 아닌 것도 잘 알고 저도 양심이 있는데 시댁에 돈 빌려달라고 할 수는 없었죠. 누울 자리 보고 다리 뻗는다고 시댁의 도움을 받을 마음도 서운한 마음도 없어요. 그런데도 친정보다는 시댁 사람들과 가까이 산다는 단지 그 이유 하나만으로 매달 시댁 식구들 모여서 밥 먹고 아버님, 어머님, 남편, 누나네 식구들 그리고 각종 쓸데없는 기념일마다 시댁 식구들이 다들 모입니다. 절대 빠질 수 없는 분위기고 제가 혼자 핑계대고 못 가겠다고 남편만 보낸다 하면 당장 어머님부터 기분 팍 상해하시고 왜 못 오냐고 난리예요. 지금까지 결혼하고 3년 동안 그래도 남편의 가족들이니까 이해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남편은 우리 친정부모님에게 어떠한 노력도 안 하고 있는데 저만 만나기 싫은 시댁 사람들 만나면서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은 기본이고 2번 정도 시댁 식구들 만나서 밥이며 술이며 먹고 시간을 보냈던 것 같은데 제가 결혼하고 지난 3년 동안 남편과 함께 친정부모님 만난 것은 10번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뭔가 이 결혼 생활이 잘못되어도 단단히 잘못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친정 부모님이 시댁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다지만 아직도 두 분 모두 일하고 계시고 엄마는 한 푼 아끼면서 살림하시고 아빠는 환갑 넘은 나이에도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자식들에게 손 벌리기 싫다는 이유로 제가 용돈 드리려고 하는 것도 필요 없다고 하세요. 오히려 당신이 더 못해줘서 미안하다며 시집가서 살고 있는 저한테 더 챙겨주려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제 남편이라는 인간은 밤에 친구들이랑 모여서 놀다가 친구가 새로 뽑은 차 한번 몰아보겠다고 까불다가 멀쩡한 벽에 들이받고 수리비로 생돈 현금을 800만 원이나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었죠. 나도 진짜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일단 이번 주까지는 친구한테 돈 줘야 하거든. 연말 전까지는 갚을 테니까 진짜 이번만 도와달라고 부탁 좀 드려봐. 이번이 처음이면 제가 말도 안 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치과 치료하느라 엄마한테 돈을 빌렸고 그 돈도 갚지 말라고 해서 그대로 마음의 빚으로 남아있잖아요. 남편이 지금까지 장인장모한테 해준 것이 뭐가 있다고 돈 빌려오라는 소리를 하는 건지 진짜 뚫린 입이라고 막말을 하는구나 싶었죠. 마치 맡겨놓은 돈 달라고 하는 것처럼 뻔뻔하게 이야기하길래 제가 남편에게 당신은 우리 엄마 아빠 말고 당신 부모님한테는 돈 빌려달라고 물어봤어? 라고 물었더니 자기는 묻지도 않았대요. 시부모님은 그만한 현금이 없을 거라고 차마 그런 부탁 못하겠다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 엄마는 당신 빌려줄 돈을 항상 가지고 다니신대? 당신은 순서가 잘못된 거야. 장인장모한테 돈 빌려달라 하기 전에 일단 당신 부모한테 먼저 말해. 라고 이야기했더니 남편이 잔뜩 불만이 가득한 표정으로 마지못해 알겠다면서 시부모님한테 먼저 이야기해보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틀이 지났고 결국 시댁에서 모자란 400만 원을 구했다며 돈을 빌려주겠다 하셨답니다.
시댁 사정 제가 뻔히 알고 있는데 아마 어디서 빌려오거나 하셨겠죠. 없는 살림에 자식 걱정을 하며 이리저리 돈을 빌리고 다니셨을 시부모님을 생각하면 마음은 좀 아프지만 본인들 아들이 사고친 건데 우리 부모님한테 돈 빌리는 것보다는 이게 맞다는 생각이었어요. 시부모님에게 돈을 빌리고 난 뒤 그때부터 남편은 제가 보는 앞에서 하루 종일 시부모 걱정을 하며 저를 들들 볶기 시작했습니다. 아, 우리 엄마 아빠 진짜 돈 없을 텐데 그 돈은 어디서 구하신 거지? 갑자기 400만 원을 어디서 구해온 거지? 그냥 장모님한테 이야기할 걸. 라고 하면서 한숨만 푹푹 쉬고 세상 불효를 다 저지른 사람처럼 괴로워했어요. 애초에 본인이 그런 잘못 안 했으면 돈 빌릴 일이 없잖아요. 친정부모님한테 돈 빌려달라 할 때는 맡겨놓은 돈 달라는 것처럼 당연하게 생각하고 시부모 돈을 빌릴 때는 너무 죄송하고 세상 불효 저지른 것처럼 죽을 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물론 누구나 팔은 안으로 굽기 마련이고 가난한 부모님 형편이 걱정되고 마음 쓰일 수 있죠. 하지만 자기 부모 돈이 소중한 줄 알면 반대로 우리 친정 부모님 돈도 소중하게 생각해주면 좋겠는데 남편은 전혀 그런 모습이 없었어요. 기본적인 사람 간의 예의가 없다고 밖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예전부터 친정엄마가 한 번씩 집에 들를 때마다 반찬 가져다 주고 과일이나 고기나 이것저것 사서 가져오시는데 그럴 때면 남편은 뭘 이런 걸 다 사오셨냐. 자기가 용돈이라도 드려야 하는데 하고 입에 발린 소리는 잘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냥 그 말로써 끝이에요. 한 번도 제대로 용돈 드린 적 없고 친정부모님 생신날에도 저보고 알아서 챙기라 하고 본인이 뭔가 나서서 한 것도 없어요. 저는 뻔질나게 시댁 모임 행사 있을 때마다 꼭 가야 한다며 끌고 다니면서 처가에는 안부 전화 한번 하기 싫어서 인상 팍팍 쓰고 명절에 시댁 갔다가 차례다 지내고 친정에 찾아갔을 때도 빨리 일어나고 싶어서 엉덩이가 들썩들썩해요. 결국 사위가 대놓고 불편해하는 그 모습을 보다 못한 엄마가 너희들 피곤한 것 같으니 빨리 너희 집 가서 쉬라고 하셔서 제가 친정 갈 때마다 민망합니다. 먼저 장인장모 모시고 식사 한번 하자는 소리 한 적도 없고 10,000원짜리 용돈 봉투 한번 내복 하나 선물 보낸 적도 없고 남편은 늘 말로만 죄송하고 말로만 감사하다는 말을 하면서 그 말의 진정성조차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입 발린 소리조차 듣고 싶지 않아요. 특히나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건 우리 엄마도 허리 디스크까지 참아가며 힘들게 돈 벌고 그거 아껴서 자식들 잘 살라고 뭐라도 하나 보태주려 하시는 건데 그런 돈마저 죄책감 없이 가져다가 자기 사고친 거 수습하는 데 쓸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입으로는 맨날 미안하고 죄송하고 면목이 없다고 하는데 그냥 말로만 그럴 뿐이고 하는 짓 보면 전혀 진심이 느껴지질 않습니다. 당연한 사위 노릇은 한 번도 제대로 한 적 없으면서 어떻게 친정 부모님한테 돈 빌려 달라는 소리가 쉽게 나올까요? 저는 도저히 그 머릿속이 이해가 안 갑니다. 시부모는 가난하니까 친척들한테 사정사정해서 빌린 돈이라 마음이 그렇게 찢어질 듯 아프고 친정 부모님 돈은 남편이 달라 하면 당연히 쉽게 내줘야 하는 그런 돈인가요? 적어도 자기가 바보짓하고 사고쳐서 빚까지 만들었으면 본인이 스스로 주말에 알바를 뛰던 새벽에 나가서 신문 배달을 하던 본인 힘으로 돈을 만들어서 해결을 했어야죠. 이것도 저것도 못하겠으면 최소한 본인 부모한테 먼저 묻는 것이 제대로 된 순서 아닌가요? 어떻게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장인장모한테 먼저 손 벌릴 생각을 합니까? 남편이 이 모양 이 꼴이다 보니 저도 시댁에 고맙고 죄송한 마음 따위는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 성격이 이 모양이라 밖에서 사고치고 다니는 것이 키운 부모 잘못이지. 적어도 저나 친정 부모님 책임은 아니잖아요. 속이 터질 것 같지만 참고 있었는데 며칠 전에 남편이 또다시 저보고 친정에서 돈 빌려오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되겠어. 엄마가 그 돈 이모들한테 빌린 것 같은데 그냥 장모님한테 400만 원 빌려달라고 하자. 우리 엄마가 얼마나 창피할까 생각하면 밤에 잠도 안 와. 시부모가 걱정되어서 잠을 못 자겠다며 친정에서 400만 원 빌려다가 시어머니 빌린 돈부터 빨리 갚아드리자 하는 겁니다. 저도 많이 참고 있었는데 그 말 듣고 남편이랑 크게 싸웠어요. 조금 없이 살아도 돈 문제로 싸우고 싶진 않았는데
인생이 구질구질해지는 것 같고 왜 이렇게 사람 밑바닥을 드러나게 하는지 남편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결혼 전 연애할 때부터 사람이 좀 경솔한 부분도 있었고 조심성이 부족해서 언제 한번 사고 칠 것 같다는 생각은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터질 줄은 몰랐죠. 남들한테는 별일 아닌데 너무 오버한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사고는 칠 수도 있지만 수습하는 과정이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알아서 조용히 해결하면 무슨 짓을 하던 큰 문제가 안 되죠. 근데 저보고 친정돈까지 내놓으라 하고 그 뒤로 하는 행동 모두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서 이 사람이랑은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는 생각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더니 이런 한심한 성격이 나이 먹을수록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돈이고 뭐고 그냥 끝내자. 내가 왜 당신 사고 친 것 때문에 우리 엄마한테 돈 빌려야 해? 너네 엄마 돈만 돈이니? 눈치도 없고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정 떨어져서 더는 너랑 못 살겠다. 남편에게 당신이랑 이혼하겠다고 이야기하고 한참 부부싸움 하다가 남편 보는 앞에서 시어머니한테 전화하고 어머님 아들이랑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이혼한다 말씀드렸어요. 어머님은 남자들이 밖에서 술 마시고 그렇게 사고 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일로 이혼하면 세상에 이혼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냐고 되물으시더라고요. 내 아들 사고 치는 건 내가 수습해 줄 테니까 그냥 너가 참고 살아봐. 근데 결혼했으면 이제 너도 같이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니? 어떻게 딱 잘라서 남 일처럼 이야기할 수가 있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번 이야기의 본질은 남편이 사고치고 온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건데 해결하는 방법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잘못됐으니까 정이 떨어지는 거죠. 어머님이 책임지겠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시댁은 본인들 앞가림하기도 벅찬 상황이에요. 남편은 앞으로도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친정에게 도움을 바랄 겁니다. 그것도 너무 뻔뻔한 태도로 너희 부모님은 돈이 있는데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요. 저는 지난 3년이면 참을 만큼 참았고 할 만큼 해봤다고 생각해요. 남편이 나이 먹고 철없게 사고 치는 것도 싫지만 그것보다 더 짜증나고 열받는 건 친정 부모님을 무슨 돈줄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그 태도가 더 싫어요. 우리 부모님에게 손 벌리는 꼴 그만 보려면 이제는 이혼만이 답인 것 같아요. 제 탓은 이제 그만하시고 어머님께서 본인 아들 처음부터 다시 교육시키시면 되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저는 결혼한 지 3년이 조금 넘는 33살의 여자입니다. 남편과 저는 맞벌이 부부고 제 나이 29살에 만나서 1년 연애하고 결혼했어요. 둘 다 대기업같이 좋은 회사에 다니는 건 아니고 연봉도 그냥 고만고만하지만 나름대로 안정적인 직장이라 아이 낳고 육아휴직도 눈치 안 보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벌지는 못하더라도 만족하고 살았고 삶의 여유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이를 빨리 가져야겠다 생각했었죠. 결혼하자마자 신혼기간도 제대로 안 갖고 남편과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하면서 살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결혼하고 별다른 이유도 모른 채 1년이 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몸에 좋은 것도 열심히 챙겨 먹고 심지어 병원까지 찾아가서 검사를 받았는데도 우리 부부 두 사람 건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그런데도 한동안 아무 이유 없이 아이가 들어서지 않으니 별의별 생각이 다 들면서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주변에서 다들 마음부터 편하게 먹고 천천히 기다리면 아이가 생길 거라곤 했지만 왠지 스스로 시부모님 얼굴 보기도 불편하고 아무도 저한테 뭐라고 하진 않았지만 왠지 아이 못 낳는 여자라고 손가락질하는 것 같아서 항상 죄인이 된 기분으로 지냈습니다. 그렇게 피말리는 시간이 몇 달 더 지나고 드디어 작년에 우리 부부에게도 아이가 생겼어요. 그동안 마음고생했던 시간들이 생각나면서 정말 감사하고 하늘의 축복이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양가 부모님들 모두 다 애타게 기다렸던 첫 손주를 축하해 주셨고, 저는 온 식구들의 축복 속에서 작년 연말에 건강한 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출산휴가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게 되었고, 2년 동안 아이와 함께 있을 수 있어서 정말 마음이 한결 편하고 좋았습니다.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육아휴직을 권장하고 복직하더라도 전혀 페널티가 없기 때문에 정말 속이 편했어요. 쉬는 동안 많진 않아도 육아휴직 수당도 나오고 큰돈은 아니어도 출산장려금이 회사 차원에서 얼마 정도 나오더라고요. 걱정 없이 아이 키우는 데만 집중할 수 있어서 이 회사 다니길 잘했다 싶었습니다. 작년 12월에 출산하고 산후조리원에 들어갔다가 올해 연초부터 구정 전까지는 친정엄마가 우리 집에서 같이 있어주셨어요. 몸 푸는 것도 도와주시고 아이도 같이 봐주신 덕분에 빠르게 회복하고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엄마 도움 끝나고 이젠 본격적으로 아이 보고 집안일도 하면서 남편과 행복하게 셋이서 살기만 하면 된다 생각했는데 전혀 예상하지도 못한 곳에서 문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이 서울 외곽 경기도인데 나름 인구도 적지 않고 도심 쪽은 많이 발전되어 있는 곳이에요. 하지만 차로 조금만 밖으로 나가면 아직도 논밭이 많이 있고 거기엔 생업으로 농사를 지으며 사는 분들도 많습니다. 시부모님도 대대로 농사 짓는 집안이라서 아직까지 논농사 밭농사도 지으시고 1년 내내 하는 하우스도 여러 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이지 쉬는 날이 없어요. 시골이 다 그렇지만 젊은 사람들은 항상 부족하고 일손이 언제나 모자라요. 인력이 너무 부족하니까 캄보디아 같은 곳에서 외국인 직원들을 데려다가 숙식 제공을 해주면서 월급을 주고 일을 같이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항상 부족하다 하셨어요. 저는 태어나서 결혼하기 전까지는 단 한 번도 농사일을 해본 적도 없고 구경도 한 적 없지만 결혼한 뒤로는 한 달에 한두 번씩 시부모님 바쁘다고 할 때마다 남편과 함께 내려가서 농사일을 도운 적이 있습니다. 제가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한 번씩 내려가서 얼굴 도장도 찍고 시댁과 수원에서 과일이나 신선한 야채 등을 마음껏 가져올 수 있어서 나쁘지 않았어요. 남편은 완전 둘도 없는 효자라서 어릴 적 학교 다닐 때부터 수업 끝나면 시부모님 농사일을 도와드렸다고 해요. 본인은 농사의 뜻이 없기 때문에 업으로 할 생각도 없고 나중에 농사일을 물려받을 일도 절대 없을 거라지만 그래도 일손 부족할 때는 우리 남편이 시부모님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을 따라가긴 잘 따라가는데 농사에 대해서는 할 줄 아는 게 전혀 없으니 어머님 도와서 식사 준비나 하고 밭에 나가서 잡초나 뽑는 정도지만 그래도 나름 운동도 되고 즐거워서 임신하기 전에는 자주 따라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좋아서 따라간 거기 때문에 기분이 나쁜 적도 없고 피곤하거나 힘들다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일 끝나면 트렁크에 가득히 농작물을 받아 올 수 있으니 그것도 나름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런 일로 돈을 받지는 않았지만 남편이 땀 흘리며 일할 때 옆에서 돕고 놀다가 오는 정도라서 그때는 주말 이틀 중 하루를 시골에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시부모님 일도 도와드리니까 보람도 느껴지고 좋았습니다. 정말 신혼 초에는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었는데 이게 1년 2년 시간이 지나다 보니 시부모님 쪽에서는 저를 당연히 내려와서 일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셨어요. 사실 저도 점점 농사일에 익숙해지고 눈에 익으니 열심히 하게 된 것부터 문제입니다. 뭘 하더라도 맡은 일은 끝까지 다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미라서 농사일을 배운 적도 없고 처음엔 아무것도 몰랐지만 남편 하는 걸 보니 어려울 거 없겠더라고요. 옆에서 같이 일하는 외국인 직원들에게 어깨 너머로 일도 배워가며 시간이 흐를수록 일을 점점 잘하게 되었어요. 나중에는 저도 남편 못지않게 한 사람 몫의 일은 충분히 해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시부모님도 도시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 농사일에 대해 뭘 할 줄 알겠냐면서 내려오면 그냥 놀다가 가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정작 제가 일을 잘하게 되니까 그땐 완전히 한 사람 몫의 일을 시키셨습니다. 그래봤자 한 달에 2번 정도 가는 거라서 운동 삼아서 즐거운 마음으로 시댁 농사일을 도와드렸었죠. 그 어떤 일이라도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은 힘들지도 않고 즐겁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일이 누군가 시켜서 억지로 하게 될 때는 더 이상 즐겁지 않고 힘들고 괴롭기만 한 일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대학 졸업하기 전에 도저히 취업이 힘들 것 같아서 공무원 시험 공부를 잠깐 반년 정도 준비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제 스스로 정해서 한 일은 아니었고 친정 부모님이 어차피 대기업도 못 들어갈 것 같은데 대학 그만 다니고 공무원이나 준비해보라고 해서 억지로 시작한 공부였거든요. 근데 제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시켜서 하는 일은 너무 힘들더라고요. 책상 앞에 앉아있는 일이라면 자신 있던 저였지만 하고 싶지도 않은 일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집중도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공무원 공부를 억지로 하는 사이에 제 선배들이나 친구들은 졸업해서 취직하고 가고 싶었던 회사에 합격해서 출근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부러웠어요. 이렇게 살다가는 몇 년 뒤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내 인생은 하나도 행복하지 않겠다 생각이 들어서 부모님에게 공무원 준비는 그만하겠다 말씀드리고 대학 졸업해서 지금 다니는 회사에 취직했어요. 그 이후 남편을 만나서 결혼도 했고 지금까지 제가 하는 일에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댁에서 하는 일도 처음엔 제가 좋아서 도와드리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뭔가 꼬여만 가고 시부모님과 제 생각이 너무 다르다 보니 서로 간에 오해가 깊어졌어요. 시부모님 두 분 모두 제가 손도 야무지고 일을 잘한다면서 하루라도 더 내려와서 일을 시키고 싶어 하셨지만 제 의사는 전혀 고려하지 않으셨죠. 그나마 작년에 제가 임신을 했던 기간에는 불러서 일을 시키진 않았지만 임신 막달에 출산 휴가를 받고 제가 앞으로 2년 동안 육아휴직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시부모님이 알게 되셨을 때는 어떻게든 저를 데려다가 일 시킬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나와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부터 시어머니 전화가 매일 걸려왔습니다. 그래, 너 몸은 이제 좀 어떠니? 친정엄마가 애 봐주신다고 할 때 애 맡기고 내려와라. 지금 여긴 일할 사람이 없어서 하우스의 딸기가 그대로 썩어간다. 제가 방금 애 낳고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지 한 달밖에 안 될 때였어요. 친정엄마까지 올라와 옆에서 수발 들어주시는데 시어머니한테 매일 그런 전화를 받으니까 저는 물론이고 우리 엄마까지 화가 나셨습니다. 너네 시부모는 뭐하는 사람들이길래 애 낳고 몸도 안 풀린 사람 데려다가 그 힘든 농사일을 시키려 하니? 저도 그때까지는 어차피 일어날 기운도 없으니 시어머니 하는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지냈어요. 어차피 그때 내려가서 밭일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하지만 시부모님은 이틀에 한 번꼴로 연락해서 내려와서 일 좀 도와달라는 말을 계속하셨고 그냥 남편만 내려보내고 말았어요. 결국 친정엄마가 한 달 반 정도 시간 동안 저를 도와주시고는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셨어요. 덕분에 이전보다 몸 컨디션도 많이 돌아왔고 조금은 움직일만 했지만 그게 농사일을 할 수 있는 수준의 몸 상태는 전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자리에서 일어날 때마다 곡소리가 나고 특히 허리가 너무 아파서 쪼그려 앉을 수조차 없었거든요. 게다가 저는 애초에 아이를 보려고 육아휴직을 신청했지 시댁 농사일을 도와줄 생각은 전혀 없어요. 하지만 친정엄마가 집으로 돌아가셨다는 말을 전해 듣자마자 그때부터 시어머니가 완전히 몸이 다른 사람처럼 이제 다 나은 거냐면서 빨리 내려오라고 성화를 하셨어요. 너 앞으로 2년 동안 일도 안 하고 쉰다면서? 이참에 애는 그냥 친정에 맡기면 안 되겠니? 우리 집에서 지내면서 같이 하우스 일 좀 하자. 이제 출산한 지 2달밖에 안 지난 며느리한테 농사일 시키며 부려먹을 생각밖에 없어 보였어요. 우리 시댁이 벼농사도 짓고 밭과 과수원도 있고 비닐하우스도 많기 때문에 1년 내내 농사 짓느라 쉴 틈이 없습니다. 제가 결혼 전까지 부모님과 함께 도시에서 살면서 흙을 제대로 밟아본 일 없는 사람인데 무려 2년 동안 시골에서 시부모와 함께 살면서 농사 지으라는 게 말이 되는 일인가 싶었어요. 시어머니에게 저는 그렇게 농사 절대 못 짓는다고 거절했죠. 근데 이미 제가 일하는 모습을 알고 있는 두 분들은 저 없으면 일을 못한다고 올해 농사 다 망했다며 아주 난리를 피우셨어요. 대체 뭐가 문제야? 너희 친정엄마는 일도 안 하고 집에 계시잖아. 애 맡겨놓고 내려와서 일 좀 하자니까? 요즘 사람 못 구해서 시골은 난리인데 너가 내려와서 일해주면 얼마나 좋아? 나중엔 시부모에 이어서 남편까지 은근슬쩍 자기 내려갈 때 같이 가자는 소리를 저한테 하더군요. 저는 작년에 임신하고 배가 불러온 뒤로는 시댁 내려간 적도 거의 없고 일을 한 적은 더욱 없습니다. 농사일이라는 게 대부분 쪼그려 앉아서 하는 일이라서 뱃속 아이에게도 안 좋을 것 같았고 안 그래도 제 몸 하나 가누기 힘든데 어떻게 힘든 농사일을 하겠어요.
남편이 시댁 내려가자고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따라서 내려갔다가는 왠지 다시는 집으로 못 올라오고 시댁에 붙잡혀 있을 것만 같아서 절대 시댁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엄마가 된 입장에서 하루하루 아이 커가는 모습 보는 게 너무 행복하고 제게는 소중한 시간인데 친정엄마한테 아이 맡겨놓고 일이나 하러 내려오라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요? 제가 계속 시댁을 피하고 일하라는 말을 무시하고 있었더니 결국 참다 못한 시어머니가 저희 집으로 올라오셨습니다. 집에 와서 제 몸 상태를 한번 쓱 보시고 이제 3개월 좀 더 지난 아이를 한번 안아보시고는 이만하면 애가 엄마 품에서 클 만큼 컸다면서 아이 걱정은 그만하고 당장 다음 주부터 내려와서 하우스 일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부탁하는 말투도 아니라 완전히 명령이었어요. 저도 겉보기에만 멀쩡하지 아직도 손목이며 허리 골반 안 아픈 곳이 없는데 어머님께서는 옛날 여자들은 애 낳고 다음날 밭에 나가서 일했다면서 괜찮다고 무조건 일하랍니다. 나도 아들 낳고 땅 열을 쉰 다음에 밭에 나가서 일했어. 옛날엔 여자들 다 그렇게 살았는데 요즘은 너무 편하게 살려고 하는 거지. 애초에 그 일이 제가 할 일도 아니고 처음에 좋은 마음으로 도와드린 일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님, 저 농사 지으려고 시집 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집에서 애 보고 마냥 놀고 먹는 게 아니라 어차피 회사에서 수당 다 나와요. 제가 아이랑 있어주려고 휴직한 거지 어머님 댁 농사 지을 거라면 그냥 회사 다니는 게 낫죠. 라고 이야기했더니 어머님께서 제 이야기를 듣다 말고 버럭 화를 내시면서 집안일인데 네 일 내 일이 어디 있냐면서 농사 짓고 사는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당연히 같이 해야 한다고 하시네요. 제가 이 집안에 머슴으로 들어온 것도 아닌데 왜 그래야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도 농사일 힘들어서 더는 못하겠다고 입버릇처럼 말씀을 하시면서 왜 며느리인 저한테 본인 일을 다 떠넘기시려고 하시는 건지 저도 기분이 완전 상해 있었죠. 그렇게 어머님이랑 한번 말다툼을 하고 그날 저녁에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할 이야기가 있다며 저를 붙들어 앉히더라고요. 장모님한테 애 맡기고 우리 엄마 좀 도와줘. 평생 농사만 짓고 사셨기 때문에 며느리가 일 안 도와주니까 서운하고 기분 나쁘신 것 같아. 아까 낮에 시어머니와 있었던 이야기를 다 들었다면서 자기 집안 여자들은 어머님부터 여동생까지 농사 일을 도왔기 때문에 시부모님은 당연히 저도 일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신대요. 분명히 신혼 초반만 해도 저한테 무슨 일을 너가 하겠냐면서 내려오면 그냥 마음 편히 놀다가 가라고 하셨는데 이제 와서 이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싶었어요. 남편의 하나 있는 여동생도 부모님의 농사일이 지긋지긋한지 먼 지역으로 시집가서 1년에 한두 번 겨우 찾아오고 절대 농사 도우러 안 갑니다. 남편만 혼자 시부모 도와주러 다니다가 그나마 저랑 결혼하고 제가 좋은 마음으로 몇 번 도와드린 건데 그걸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고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처럼 여기니까 오히려 반발심이 생겨서 더 하고 싶지 않았죠. 이 문제로 남편과도 몇 번 말다툼을 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싸우다가 일이 점점 커질 것 같으니까 남편은 자긴 이제 모르겠다며 쏙 빠져나가더군요. 육아휴직 기간에 일하고 싶지 않은 제 마음도 알겠고 일손이 부족하니까 며느리라도 데려다가 일 시키고 싶은 부모님 마음도 너무 이해하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겠대요. 아니, 중간에서 자기가 말을 그렇게 하면 저보고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그 말이 더 열이 받아서 남편에게 당신이 뭐라고 하던지 나는 앞으로 다신 시댁 내려가서 농사 도와줄 생각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시어머니의 집착은 계속되었고 빨리 내려와서 일 도우라는 말이 이제는 점점 협박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너 진짜 끝까지 말 안 듣고 이럴 거냐? 이런 집안일 하나 안 도와줄 생각이면 뭐하러 내 아들이랑 결혼했니? 농사 짓는 집안인 거 뻔히 알면서 맏며느리로 들어왔으면 이럴 때 도와야 할 거 아니야? 어머님에 이어서 이젠 아버님까지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더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냥 사람 새로 구해서 쓰라고 했더니 요즘은 돈을 아무리 줘도 시골에 내려와서 농사 지으려는 사람도 없고 그런 사람 하나 쓰면 월급을 엄청나게 줘야 한다더라고요. 300만 원 준다고 해도 안 하더라. 우리가 그럴 돈이 어디 있니? 그냥 너가 내려와서 좀 도와주면 되잖아, 식구끼리. 아니, 남은 300만 원 줘도 안 한다는 일을 저한테 공짜로 시킬 생각이었나 봐요. 시부모님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나는 바로 다음 달에 다시 복직해서 회사 다닐 테니까 당신이 육아휴직하고 아이 데리고 시댁 내려가서 농사나 지으라고 했어요.
난 절대 농사 안 할 거야. 당신이 육아휴직 쓰면 되겠네. 아예 시골 내려가는 김에 우리 애도 데려가. 어머님한테 당신 농사일하는 동안 애 봐달라고 해. 남편이 그게 무슨 소리냐면서 눈이 동그래지길래 우리 엄마한테 맡길 생각 말고 당신네 엄마한테 애 봐달라 하라고 했죠. 나는 그동안 혼자 돈 벌고 있을 테니까 우리 집 걱정 말고 마음 편히 농사일 도우라고 했더니 남편 표정이 금세 안 좋아졌어요. 하지만 자기가 한 말이 있으니 저한테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만 빨개졌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나 남편이 다니는 회사나 남자든 여자든 원하면 얼마든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회사고 시댁 농사일 도울 때는 저보다는 힘 좋고 일 더 잘하는 남편이 내려가는 것이 낫잖아요. 연봉이야 어차피 남편이나 저나 거기서 거기니까 누가 일을 하든 아무 상관 없었습니다. 사실 남편도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시골 내려가서 살고 싶지 않았겠죠. 지금도 자기 부모 고생하는 걸 보고 있을 수 없으니 억지로 내려가서 도와드리는 건데 아예 내려가서 살라고 하니까 눈앞이 캄캄했을 겁니다. 저희 결혼하기 전에 남편이 어렸을 때 자기 집 농사일 돕던 이야기하면서 정말 너무 힘들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나마 옛날에는 하우스가 별로 없어서 겨울엔 쉬는 시기라도 있었지. 요즘은 시부모님이 하우스 농사를 많이 짓기 때문에 1년 내내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일을 해야 하는데 남편도 사실 농사일이라면 치를 떨 만큼 싫어합니다. 그런 남편 생각을 제가 뻔히 다 알기 때문에 저를 시댁으로 밀어넣으려는 남편이 더 괘씸하게 느껴졌어요. 제 말에 아무런 대답을 못하고 있는 남편을 보면서 그 앞에서 당장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어 어머님, 저 대신 남편이 육아휴직 쓸 거예요. 다음 달부터 회사 쉬고 내려갈 거고 일 도와서 같이 한대요. 저는 다시 회사 나갈 거고요. 라고 이야기했고 남편은 지금 무슨 짓 하는 거냐며 제 전화기를 뺏으려 하더라고요. 야, 너도 하기 싫은 일을 왜 나한테 시키려고 해? 내가 너네 집안 농사 지어주려고 결혼했냐? 남편이랑 그렇게 싸우는 소리가 전화기를 넘어 시어머니에게 다 흘러들어갔고 졸지에 자기 아들이 회사 쉬고 농사나 짓게 생겼으니까 그냥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그 뒤로 한 달 가까이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남편은 자기가 육아휴직 하겠단 말이 없어요. 제가 언제 할 거냐고 물어볼 때마다 못 들은 척하고 나가버립니다. 시댁에서도 하루가 멀다 하고 농사 지으러 내려오라 하시던 전화가 거짓말처럼 뚝 끊겨버렸어요. 은근히 시골에 가진 땅이 많다면서 티를 내시고 저희가 물려받아서 농사를 짓기를 내심 바라시는 것 같은데 애초에 저는 그런 땅에 전혀 관심 없습니다. 조금 돈은 없이 살아도 도시에서 아이 키우면서 평범하게 살고 싶지 시댁 눈치 보면서 억지로 농사 짓고 살기 싫거든요. 어머님도 하기 싫고 그 집 아들 딸들도 하기 싫은 농사일을 왜 며느리인 저한테 억지로 시키고 물려주려고 하시는지 정말 이해하기 힘드네요. 시어머니도 본인 때문에 아들이 회사를 쉬고 농사일하는 건 싫으셨는지 정말 그 뒤로는 단 한 번도 제게 전화 한 통 하시지 않네요. 여러모로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다 싶었어요. 처음엔 좋은 마음으로 도와드린 시댁 일인데 사람이라는 게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는 건가 봐요. 앞으로는 육아휴직 끝나고 아이 다 키우더라도 절대 시댁 농사일은 단 한 번이라도 도와드릴 생각이 없고 그냥 회사나 열심히 다니면서 우리 아이 뒷바라지나 하는 엄마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